매주 금요일은 지방분권 특집으로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지방분권의 개념,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통해서 살펴보는 지방분권의 미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대통령이 자치단체장을 예전엔 다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직선제 방식으로 바뀐 지 20년이 지금 훌쩍 넘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자치제 도입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뭐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벌써 이제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장선거가 실시됐고요. 예. 민주화 이후죠. 예.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부활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처럼 1988년도 그러니까 그때 민주화 개헌할 때 같이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거예요. 예. 원래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럼요. 과거에 이제 민의원 참여연 얘기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도의원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권위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했던 거 아니겠어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예.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이 지방자치 개념이 거의 없어졌던 거였죠. 예. 그리고 1988년도 그 당시 13대 국회가 이제 국회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예.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된 거예요.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착된 것 같은데 예. 사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특별한 인식도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신이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 기초단체장도 뽑고 네. 광역의회 의원도 뽑고 지방의원도 뽑고 쭉 많이 뽑잖아요. 한 7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예. 광역단체장에서 여러 명을 동시선거를 하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알고 뽑는지 지방선거 예. 때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낮은 것 같아요. 예. 아주 광역단체장들 빼놓고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아직 시간은 꽤 됐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뿌리 내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꽤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지방 분권 국가를 개헌안에다 이렇게 표기하겠다니까 이거는 무슨 연방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북한과 뭐 이상한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분권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 많죠. 예. 이것이 혹시 잘못돼가서 예. 지방 분권을 강화하면 이거 혹시 또 남북의 연방제를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일부의 그런 우려고요. 예. 그런 뭐 정치 공방에 불과한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접근할 때 우리의 역사적인 맥락,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DNA 안에는 사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우리는 중앙집권제 국가를 가져왔거든요. 예. 우리는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봉건제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 일본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없습니다. 봉건. 예. 그러니까 권력은 중앙에 틀어져 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지방자치제가 법을 만들었지만 정책이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권위주의, 독재 정치를 겪으면서 정치의 판이 중앙으로 가다 보니까 지방정치가 과연 우리한테 강행할까?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정부라고 이 말은 아직 우리는 낯선 개념입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 드디어 이제 부활이 된 거죠. 예. 그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거 무슨 조그만한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냐 예.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벌써 세월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치가 중앙 중심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생활 정치 주변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권의식을 배우는 시기가 된 거예요. 예. 이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지만은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나마저도.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이 개헌안에서는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방입법, 예. 지방재정 등등과 관련해서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거 너무 큰 변화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큰 변화가 두렵다 보니까 예.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회주의 협법 아니야? 이건 무슨 연방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예. 많은 국민들은 지방분권 또는 지방정부의 원 모델을 예. 이번 개헌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료 화면과 더불어서 지방자치의 발자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지방자치 역사 사실 중단됐던 때를 빼고도 지금 뭐 60년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전에 그 49년도에서 61년까지 그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많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랬던 건가요? 그때 지방자치라는 게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네. 그 국회의원 선거도 그랬고 총선거 말이죠. 예. 지방의회 선거도 그랬고 네. 상당히 부정선거나 관건 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그 지방의원들이 그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됐을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대단히 유명무실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5.16 쿠데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폐지되다시피 한 것이고 폐지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된 거거든요. 예. 부차기원 때 부활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방자치가 우리나라 역사가 꽤 깁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됐다고 볼 시간은 짧은 거죠. 그 원래 역사에 비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95년 이후 95년도 이후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단체 장선거가 실시되면서 예.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5년 이후 그 지방자치 제도가 그나마 그 대한민국 특히나 행정 권력들을 상당히 좀 문턱을 낮춰왔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던데. 과거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도 다 이제 내무부 장관 임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 내무부가 없습니다만 예. 행정안전부긴 합니다만 과거는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이제 용어로 기초단체가 됐건 광역단체가 됐건 전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분권의 반대의 개념이 중앙집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중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 지방의 주민들, 지역의 그 삶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 박사님이 그 생활정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자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의 개념은 사실상 주민자치라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내가 사는 곳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나 예. 또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을 그곳 주민들의 자치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해 나간다는 네. 게 지방분권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분권의 개념은 사실상 주민자치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율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예, 예. 따라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걸 풀뿌리 민주주의다. 예. 크게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권력의 소재가 어디냐,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인데 사실상 민주주의를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주민들이 스스로가 예. 주권자로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 헌법에 선언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그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던 서울시장 시절에는 그렇죠. 서울 시민의 의사는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였죠. 예. 위에 이제 내무부 장관, 더 위에 있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그 거였어요. 아무 때나 해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그 직선제를 하니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느끼게 됐다. 왜냐면 이제 그 정치인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재선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럼에도 일단. 불구하고 왜 무늬만 지방자치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분권, 지방정부라고 얘기하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네.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아,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제일 네. 크게 뭐냐면은 조직과 돈이에요. 그렇죠. 예. 특히 돈. 예. 돈을 안 주는데 뭘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하는 지방의회가 초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 초례도 대부분 법 내부에서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없어요, 할 게. 심지어는 조례를 만들어놔도 위에서 뭐 안 되는 대통령 시행령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무력화시키기도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로는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정부가 사실 할 것이 없는 것이고 예. 결국은 그 돈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겁니다. 아, 이번에 보니까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중앙정부 돈을 좀 많이 떠왔으면 좋을 텐데. 예. 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은 그 지방정부에서 돈을 받아오는 루트가 돼버린 것이고 아하.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자치단체장도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럼 말로는 당신들이 능력껏 해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돈 안 돼. 결국은 크게 묶이다 보니까 무늬만 지방분권이었다. 무늬만 지방자치단체였지 사실은 중앙정부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반쪽짜리 지방자치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세칙 말하는 예. 입법권, 그다음에 이 경제적인 어떤 자립, 재정 자립도, 재정권, 예, 재정, 예, 네. 그다음에
뭐 또 심지어는 수사와 관련되는 그런 행정과 관련된 독립 이런 것, 자치행정권. 예, 자치행정권 이런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 지방자치라는 게 굉장히 유명무실화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말씀은 지방정치라는 게 사실 중앙정치 예속되는 면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두 분이 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거기서 핵심적인 게 특히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공천 같은 거, 지방의원 공천 예. 이런 거 역시 국회의원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행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왜 그 공천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되고 이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이제 그 장악하는 이런 구도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보다 이제 사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재정 자립도를 이제 제고시켜야 되는 거죠. 예. 게다가 지방 정부란 말은 아직은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커요. 예. 굉장히 그 재정 자립도가 좋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열악한 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돈과 조직, 예산이거든요. 예산.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 그러다 보면 예산의 문제는 결국은 세금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방세 비중이 작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아무리 다른 것들을 조례 같은 것들도 잘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세금의 구조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주민 자치라는 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은요. 하나의 시대적 방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방향이 뭡니까? 세계화, 예. 정보화, 지방화 이렇게 세 개가 따라다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지방화라는 건 결국 정보와 세계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방화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인식이 굉장히 미흡한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번에 뭐 개헌 안에도 지방분권을 따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서 뭔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풀필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이 그쪽의 그 지역의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지방의원들이. 근데 사실 굉장히 그게 아주 미미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또 이렇게 선언적인 얘기를 하다가 또 다시 묻힐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헌안 중에서 1조 3항에 예.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예. 지향한다. 예. 밖에서 나가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무슨 1조 3항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예. 그거는 하위 보고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예. 이거는 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1조의 규정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오늘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좌표거든요. 그렇죠. 지방분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 선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1조 3항에 있는 의미는 다른 하위 법률에 전반적인 영향을 다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발전 전략, 통일 전략, 예. 경제 전략은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기획한다. 예. 라고 말하면 어디서 넣어야 되겠어요? 예. 1조 3항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 분권 개헌안에 대한 짤막한 우리 그 VCR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보고서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예, 저렇게 모두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개헌안에 여러 가지 지방 분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지방 분권 분야의 헌법 개정안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조직권에 있어서 자주성을 확립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애매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틀어줬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에 많은 내용들이 담길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자치 행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 입법권도 강화했고 자치 재정권을 보강해서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3권의 강화를 이번 개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의 그 영역을 강화시켰고
또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권한은 내려놓되 소통을 강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특히 국가자치분권회의 같은 경우를 제2국무회의 형태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선진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최 교수님, 네. 이런 개헌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너무 이제 종속돼 있는 이런 측면들에서 실질적으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헌법을 지금 네. 개정하는 방향인데, 일단 눈에 띄는 게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네.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미 부과 시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게 하는 것.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자치 재정권에 대한 그 규정이 없었어요. 현행 지금 그렇죠. 법에는. 지금 현행에 네.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헌법 개정안에는 이제 이런 것들 넣은 거예요. 네. 자치 사무의 수행은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든지 그리고 네. 사무 위임시는 위임자 비용 부담 원칙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권한도 갖고 책임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예. 조항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하나의 지방 정부로서의 예. 그런 기능을 담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정부로 말을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말- 내용도 다 같이 지방 정부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연방제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주민 참여 강화 부분도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발안도 하고 또 투표도 해가지고 뭔가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게 하고 게다가 주민 소환 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막 소환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주민자치 압권이고요. 예. 국회의원들도 그 예외는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자라고 할 때 그 힘을 실어주는 것은 주민들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방금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내가 투표하면은 우리 시장도 바꿀 수 있어? 예. 또 조례 같은 경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예. 그러면은 각자의 주민에 있는 문제점들을 모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바로 그 대화나 안을 지방정부에다 던지면은 지방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지방정부예요. 맞습니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예. 자, 이번에 여러 그게 가지 내용- 대의제가 직접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게 지방 건만 정부예요. 대의자지. 그럼요. 일단 뽑아놓으면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다니고 자기네들끼리 막 뭘 해요. 그렇죠. 주민들은 뭐 해외 연구 연수 간다고 자기네들끼리 연수. 그냥 막 돈 펑펑 쓰고. 역시 압권은 예. 압권은 저는 자치 재정권이에요. 예. 이건 압권입니다.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각 지역에 가면은요. 그 지역에 농촌 마을도 있고요. 예. 관광을 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죠. 또 무슨 이렇게 뭐 축제를 잘하는 예.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예. 그 특징에 맞는 방식을 가지고 재정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방에 사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이 안 돼요. 예. 그런 그 대부분이 다 상위법이 다 위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다 그럼 만든다고 얘기하면은, 우리 지역에는 이를테면 꽃이 많으니까 꽃을 담당으로 하는 전문적인 부서를 만들어야지. 법률 위반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정부는 돈에 얽매이는 것이고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의 관례였고 예.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해서 헌법적인 내용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상당히 신선한 충격인 거죠. 아니 그런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비판한 거 보니까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헌안을 낸다라고 하는 발상이 거꾸로 가는 세계사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도권을 역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개헌안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예. 아마 이제 경기도지사니까 수도권을 의식하는 것 같죠. 예. 주로 그 얘기가 주로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럴 때 예. 많이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 인구를 좀 분산시키고 예.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 지방을 강화해야 되는데 예. 서울특별시도 지방이에요. 그렇죠. 사실. 지방이란 말이에요. 예. 그 지방의 개념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른 건데 너무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예. 그래서 그건 뭐 그것대로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전 기본 방향은 틀렸다라고 봐요. 그 얘기 자체는. 예. 중요한 건 이거죠.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개념이라는 거는 외교나 국방이나 치안이나 안보 예. 이런 것들은 지방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중앙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국세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예. 지금 아까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방 각 지역이나 지방들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예. 이것들은 완전하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돼요. 예. 이래야 지방정부가 되는 것이고 예. 사실상 연방제에 가까운 이런
골격으로 탈바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국가의 틀을 바꾼다는 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주마다 다 법률이 막 다르잖아요. 예. 어떤 주는 뭐 음주 측정도가 몇 프로면 안 되는데 이쪽은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완전히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각 연방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미국은 출발 자체가 연방으로 출발했던 국가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연방에 가까울 정도로 방향을 틀어봐야 돼요. 그래서 외교, 국방, 안보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하고 중앙정부가 하고 예. 나머지 것들은 그런 것들을 재정이나 입법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자치가 보장될 수 있게 그럴 때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예. 아니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또 비판하실 때 한국이란 작은 땅덩이 나라에서 무슨 연방제 같은 그런 분권이 필요하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나눠 먹는다. 땅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영토적인 개념으로 지방 분권을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있어요. 정근대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예. 지방 분권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각 지역에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발전 전략을 하지 않으면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못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지역의 세계화라는 거죠. 당연하죠. 예. 전 세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이제는 뭐 대한민국 무슨 도, 무슨 면, 무슨 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지역에 있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방분권으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 민원을 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로 이원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맞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 근대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저 그 의성 컬링장 있잖아요. 이 의성 컬링장과 컬벤저스 우리 그 컬링 팀 이 팀이 사실 그렇게 지역을 세계화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성공 사례더라고요. 의성의 컬링장을 만들어서 처음엔 난리가 났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거기서 게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의성이 세계화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지방 분권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지금 개헌안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만들어냈던 개헌안도 상당히 이제 전향적인데 지금도 따지고 방금 아까 최청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정치적인 파트 얘는 지방 분권이 강화됩니까? 그렇죠. 그건 여전히 마찬가지거든요. 재정도 앞서 우리가 지방의 조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조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법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넓혔습니다만 위배되는 것도 상당히 이거는 또 예술적인 거거든요. 관련 내용 곳곳이 보면은 여전히 지방 분권을 악화시키는 또는 발목을 잡는 대목이 많아요. 그 부분까지도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한 이런 거예요. 거기다 이제 예.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도 여전히 유효하죠. 민족국가와 민족국가의 개념은 전 불변이라고 봐요. 그거는. 그러나 세계와 정부와 지방이라는 건요. 지방과 지방이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뉴욕이 경쟁하는 것이고 그렇죠. 서울과 도쿄가 경쟁하는 것이고 서울과 베이징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의성에 합당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작은 나라에서 왜 연방제에 가까운 걸 하냐라는 얘기는 그 틀린 얘기예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훨씬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렇습니다. 연방제에 그런 나라니까 연방의 개념을 자꾸 미국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가 미합중국이란 나라가 생길 때 그 연방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방제 국가로 간다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사실상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대거 부여해야 돼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지방화가 성공하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각 지역 자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비판하신 분들은 그 한 목소리로 이 부분은 걱정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지역끼리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거죠. 지역 간의 주민 자치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면은 지역의 특성이 이제 지나치게 두드러지면서 그게 좀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저는 우리나라 정도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우리나라 정도의 그 수준이라면요, 그 정도 얼마인지 완화시킬 수 있고 또 하나 그래서 중요한 건 역시 재정 자립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서울에도 특정 지역은 뭐 아파트 값이 좀 비싼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완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 주민 자치가 강화된다고 이게 격차가 벌어지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앙 집권화가 점점 진행될수록 점점 기득권은 한쪽으로 몰릴 것이고 빈부격차도 강화될 것이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앙 집중이 강화될수록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요. 역설적이라는 말도 필요 없죠. 주민 자치가 발전하면은
격차가 줄어들어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럼요. 감시하고 서로 그게 자기들의 오히려 시장의 원리겠죠. 자율성을 예. 살리고 창의성을 살리면서 예.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 중간 알겠습니다. 집중이 오히려 격차를 벌어지게 만들죠. 이 우려는 잠시만요. 네, 예, 이제 다음번 챕터로 그렇습니까? 넘어가고 얘기를 갖다 좀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여야 시각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도 잠깐 짚어봤지만 이 시각차를 일단 확인해 보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보시죠. 자, 여야의 굉장히 팽팽한 이런 시각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논평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네. 지방 분권에 대한 개념이 예. 제대로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 공방입니다. 양쪽이 다요? 어느 특정 정당만 아, 특정 정당이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자체가 논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헌안을 비난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은 될 수 있으나 그 논리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예. 하나 많은 얘기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자치가 되면은 부자 동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부자 동네가 있을 예. 수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부자 동네잖아요. 그렇죠. 또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예. 재정자도 아직 낮던데. 예. 그러면 자체를 분권과 자유를 강화해버리면 잘 사는 데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더 못 살지 않느냐라는 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죠. 조금 더 가난한 동네에서는 이 가난한 동네를 잘 살기 위한 먹거리라든지 미래의 비전을 거기서 만들어냈을 경우에 예.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동네 뭘 잘할까? 이 얘기를 중앙정부가 도와줄 때 예.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정부, 자치정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조금 못 사는 데는 잘 사는 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또 서로가 돕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 스스로의 창의적인 어떤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번에 이번 지방선거 때를 놓치면 사실상 골든타임은 사라지지 않나요? 이 부분 좀. 저는 좀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예. 이 지금 14개월 동안 헌법개정특위가 가동이 됐는데 예. 지금 결국 여야가 합의안도 못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꼭 동시에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상. 예, 예. 개헌이라는 게 국가의 골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연내 개헌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 과거에 지금 여야가 쭉 진행해 왔던 그런 궤적으로 밀어볼 때 과연 개헌이 가능하겠냐 이게 네. 문제인 거예요. 네. 꼭 동시 선거 안 해도 되죠. 지방선거와 동시에 안 해도 되는데 특히 야당에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 얘기를 저도 좀 논평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예. 이게 왜 사회주의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참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길 염원했던 국민의 길을 철저히 말살한 이런 거다라고 보는 건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정치권 모두 개헌의 공감대를 이뤄왔던 거였잖아요. 네. 야당도 다 야당도 다 찬성했습니다. 얘기했고 그리고 예. 지난 대선 때 여야 정당 후보들 모두 개헌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예. 하자라고 했던 것인데 물론 꼭 공약 꼭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만 예. 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고 예. 이건 너무 이걸 의도는 지방선거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지난번에 했던 그 홍준표 대표도 지방선거 이걸 했습니까? 예. 스스로 이렇게 했으면 스스로 사과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한 다음에 이런 비판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는 생각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골든타임에서 정치적인 대립만 하고 있다가 네. 지금 사실 국회는 논의를 하자 그러놓고도 또 논의를 하자는 것까지는 합의했는데 또 개정 휴업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것을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청와대와 여당이 일부 후퇴하는 전략을 펴는 게 옳다고 봐요. 어떤 부분을 후퇴해야 자, 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하나는 시기를 예. 6월 13일로 아예 특정시키지 하지 마라. 말자. 예.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만 야당이 반대하니까. 예. 두 번째는 권력 구조 문제. 예. 권력 구조 문제는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좋다. 4년 연임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가버리면 협상이 안 돼요. 예. 그러면 너네들이 안을 만들어내라. 나머지 부분은 이 안에서 가자.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줄게. 그 대신에 올해 안으로는 하자. 예. 라고 정치적인 선언을 할 경우에는 예.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국회 논의가 저는 가능하다 봐요. 예. 그래서 좀 그 힘이 있는 여권에서 일부 양파라라고 하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도 권력 구조 문제가 여야가 지금 너무나 극명해요. 인식차가. 네. 이쪽에서는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 선출 총리를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일단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국당이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는 것인지 예. 내각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예. 그럼 내각제와 비슷한 대통령제를 하자는 것인지 일단 그게 설명이 부족해요. 예.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한국당이 그걸 이제 곧 얘기를 한다는 예. 거예요. 구체적인 거를. 예. 그리고 이쪽이 얘기를 안 할 가능성도 높아요. 애매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예. 완전히. 안을 아마 만든다.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할 게 거의 그래서 이 뻔하거든요. 얘기를 이원 집정부제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건 헌법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상. 맞습니다. 예. 그리고 책임총리란 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좀 분명하게 용어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예. 4년 연임제도 보다 더 권력 분산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지금 말씀처럼 여야가 극명하게 벌어진 이 권력 구조를 조금 조율하는 이런 예. 이 의도가 예. 그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간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발의한 이 예. 개헌안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호감도와 적극적인 어떤 논의들이 함께 따라온다면 개헌 이렇게 멀지만은 않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지방분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